안녕하세요. 이렇다 78회입니다. 새해 인사를 벌써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방송은 2017년에 녹음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 방송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때쯤이면 2018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편집도 하고 하거든요. 네. 오늘 또 되게 춥네요. 날씨가. 네. 정말에. 예. 자, 오늘 첫 방송, 새해 첫 방송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찬희쌤도 함께 오셨고요.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자, 유프로님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무슨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이제 올해가 2018년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아, 그래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보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물론 2007년에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고 했었지만 근데 이제 지난 위기 이후에 경제의 회복 속도는 다른 때보다 아주 더뎠습니다. 왜 더딘지는 또 우리가 이렇다 방송을 통해서 누차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난 뒤에도 네. 세계 경제는 이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이제 진단까지 나왔었던 거예요. 회복이 좀 빠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 위기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방송인데 이 위기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나오시다니 참 잔인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유프로가 2018년 위기 네. 매니아예요. 위기 매니아. 아, 위기맨이야? 네. 왜 위기를 좋아하시죠? 위기가 원래 전공이에요, 저 친구가. 아, 그래요? 원래. 사실이니까. 그래서 2008년 세계 경제를 네. 전망해 본다는 차원에서 네. 세계 경제를 다루는데 이제 그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네. 새로운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 요인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유프로가 네. 번역한 책도 세계 경제의 위기 구조 아닌가요? 세계화의 종말. 세계화의 종말. 아, 네. 뭐 위기 종말이나 위기나 뭐 그렇죠.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게 끝나야 되니까. 건강한 뭐 이런 식의 제목은 없어요. 유프로가 하는 것에. 네. 밝은 전망과는 네. 상관없이. 정말 위기 뭐. 예. 살펴보시죠. 네, 하기사 우리가 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서 또 향후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네. 또한 또 이제 위기의 요인들을 미리 짚어봐야 또 대비할 수 있는 것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만 하더라도 서민들은 힘들거든요. 네. 예, 근데 그 힘겨운 상황인데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좀 마음이 무겁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위기가 오면 이렇게 또 세상이 바뀔 수도 있지만 네. 그 위기 과정에서는 가장 취약층들이 네.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공교롭게도 아까 처음 모두에서 우리가 유프로가 얘기했는데 10년 단위로 이렇게 위기가 와요. 무슨 합법칙성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꼭 그래요 좀.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가 1997년이 중요한 해였죠. IMF 외환위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맞아. 한 11년이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맞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10년이 걸린 거죠. 그러네요. 10년 단위네요, 진짜. 그리고 벌써 2008년으로부터 이제 10년이 또 흘렸고 네. 미국 기준에서 보면 말이죠. 2001년에 닷컴 버블의 붕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5년이 좀 지나서 서프라임 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졌네요. 이건 딱 10년은 아니네요. 어쨌건 네. 뭐 그 전으로 확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뭐 1970년대 초에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네. 경기 정체가 같이 일어나는 이제 또는 서구 복지 국가의 이제 파탄을 가져온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부터 한 10년 흘러서 80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왔고요. 예. 이때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저 음. 봉지쌀을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이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 예. 박정희 마지막. 네네. 그렇죠. 예, 마지막 한 해. 그때 뭐 카터 정권 막 말받기 때 그렇죠. 뭐 대사관 점령당하고 근데 시끄러웠죠. 예. 또 90년대 초에는 중남미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년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제 세계 경제라고 해도 또 위기가 생겨도 네. 선진국의 위기고 또 무슨 개도국 특정에 집중이 된다든가 이렇게 국지적 성격이 강했는데 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신자유주의를 거치고 난 시기죠. 네. 네. 세계 경제가 이제 세계화의 결과로 단일 경제화가 됐기 때문에 네. 위기가 국지적 위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 위기로 네. 네. 파급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 말고 세계 경제에 특별한 위기 징후가 있나요? 제 생각은 매번 위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시는데
위기의 징후가 이렇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서민 경제, 특히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체감의 경제는 별로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이 세계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예. 저는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예. 예. 한국 주가가 지난해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것도 되게 의아했거든요. 예. 왜 우리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네. 왜 뭐 이 한국의 주가는- 주가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 주가도 뭐 아 그래요? 사상 최고치고요. 예, 뭐 경신하고 있습니다, 막. 예. 왜 그럴까? 예.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실물 경제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 가격의 급등, 상승을 우리가 경제 거품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산 가격은 크게 상승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는 현재 거품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이 또 다른 금융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품이라는 게 언제는 꺼지니까 음. 이제 꺼질 위기가 이제 도래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근데 미국 경제는 지금 괜찮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한다고도 하는데 내년에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밝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미국 경제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네.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지난 위기 이후에 한때 10%까지 갔었습니다. 공직 높네요. 실업률이. 예. 그다음에 이제 쭉쭉쭉 떨어져 갖고 2017년 10월에 4.1%까지 내려왔어요. 그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표 한번 보세요. 지금 2010년부터 뚝뚝뚝뚝 계속 떨어졌죠. 떨어지네요. 예, 뭐 예. 10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10월 되기 전에 1월 달 표시인데 1월 달에 한 5% 정도 내려왔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4.1% 정도 내려왔고요. 이걸 근거로 이제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네. 미국 경제가 회복되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기도 했고 네. 그런데 네. 실제로 뭐 회복세가 실업률 감소만큼 경제 회복세가 강하냐? 이건 아닙니다. 다른 수치로 볼 때는 이제 성장률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2017년 성장률이 이제 2.2%로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1980년대 이후 평균 성장률이 2.6%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간의 평균 성장률보다도 낮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2010년 이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6%를 상회한 적은 2015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침체가 네.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10%에서 4.1%로 감소했긴 했지만 네. 추세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표를 하나 제가 더 갖고 왔는데요. 네. 역시 2010년부터 좀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네. 예, 그렇지만 그 호전되고 있는 끝이 이전에 좋았던 2000년이라든가 네네. 뭐 2007년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좋아져도. 좋아져도 네. 전체적인 그래프의 수준은 밑으로 저하돼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 표가 뭔가 하면 정규직 고용을 전체 인구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고용이 2010년보다는 늘어나긴 했는데 네. 2000년, 2007년 수준으로는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계속 하강 추세다. 이게 선이 보여주는 거예요. 추세가 그렇구나. 하강 추세에서 올라간 거지 네네. 이게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전체적인 십몇 년간의 네네. 이 추세를 본다면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정체돼 있고요. 미국 중산층 가계 소비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진정한 소득 증가보다는 부채와 저축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걸 판단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돼서 음.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많이 쓴다 이런 그렇죠. 뜻이네요. 저축도 줄이고. 예, 저축도 네, 줄이고 네네.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것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는 그렇게 활력 있지는 않은데 네.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자산 시장의 동향을 보면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최고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좋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가 지수인데요. 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은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에 제일 높았던 지점이 1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와서 7,000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로부터 이제 8년이 지났는데 현재는 24,500입니다. 오,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직전의 정점과 비교했을 때도 다우존스 지수는 7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다우존스 아.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그럼요. 뜻이네요. 트럼프 시대는 주가 상승의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주택 가격은 2008년 위기로 이제 거품으로 밝혀진 수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을 넘어선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네. 그리고 미술품 가격 음. 또 천정부지로 솟고 있거든요. 어. 이걸 어떤 기사에서는 에펠탑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그만큼 했더라고요. 급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제 친구들도 이 주식이라든가 선물 네. 시장이나 채권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은 요새 표정이 좋아요. 아, 예, 그래요? 너무너무 시장이 좋으니까 네. 뭐 좋지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음. 주변에 이제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음. 저 사실 유프로님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음. 비트코인이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지금 이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직장인 네. 이제 전체 모수가 좀 모호하긴 한데 31%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정말? 평균 500만 원 이상. 우리는 이라고- 직장인 아닌 거죠? 아이, 네. 모수가 아닌 거죠 우리는. 네. 큰일 났다 이거 거품 꺼지면. 근데 그렇죠. 유프로님이 되게 비관적으로 전망하셨었는데. 근데 우리 이렇다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게 네.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기생적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생산적 투자, 네. 산업자본 투자 이거에 의해서 네.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금융자본의 이렇게 돌림 계속 네네.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품을 계속 유지하는 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양상이 그냥 제도적으로 굳어졌다는 얘기죠. 그러게 말이에요. 자본주의 기본 속성이 되었고 언제 꺼질까? 네. 이게 안 꺼지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계속 걔네들이. 그러게요. 떨어- 모두가 투자하면 꺼진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금융하고 자산 시장이 화랑이 되니까 아까 제가 웃고 있는 친구 얘기했죠. 네. 거기에 속한 친구들, 금융회사, 직업적인 투자자들, 네. 상위 1%의 자산소득가들 이런 네. 사람들은 엄청난 자본이득을 얻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 네. 배당소득 네네. 이건희 일가가 2천 몇백억 얘기했죠. 제가? REO라고. 예, ROE ROE. 얘기했고요. 예. 당연히 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노동소득 없겠어요. 실제 임금은 정체 상태니까요. 네. 그렇죠. 요 밑에 그래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 GDP 대비 노동자 임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소득 비율이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네요. 2000년 이후로 쭉쭉쭉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네. 2010년 이후로 상승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하게 상승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GDP 전체에 대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전후 미국 역사상 최저 바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바닥이네요. 막 땅을 그렇죠. 뚫고 땅을 내려갈 뚫고, 네. 기세예요 지금. 0.44 밑에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너무하다. 원점이 제로는 아니고 예. 0.42. 예, 0.42. 예. 참. 그러니까 전후 최저다 이런 얘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적 경험에 충실하고 싶은데 이게 분명한 것은 실물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 부분만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분명히 경제의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품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기고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게 위기죠. 그래서 오늘 2018년 세계 경제에 형성돼 있는 이런 경제 거품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산지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실물 경제가 매우 더디게 회복되었다고 했는데요. 금융 자산 시장 크게 화랑을 누리고 있는 게 세계 경제의 거품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뜻이죠. 네, 네. 예. 그리고 이 거품은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터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뭐 거품이란 말이 또 터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도 하죠, 사실은. 네. 예. 근데 외신에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트리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트리거. 예. 저 트리거 들어봤는데. 네, 이게, 방아쇠. 네. 영어 뜻은 방아쇠입니다. 또는 뭐 동사로는 방아쇠를 당긴다. 네. 그죠? 방아쇠는 딱 당기면 빵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트리거란 말은 결국 이제 버블이란 말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 상황은 조성이 돼 있는데 네. 그 위험 상황이란 건 어떤 계기가 있으면 빵 하고 터진다. 아.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트리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터지게 되는 계기를 트리거라고 하는데 네네. 방아쇠죠. 네. 오늘 방송은 도대체 뭐가 네. 2018년 네. 세계 경제의 트리거인가? 아. 트리거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우리가 이런 요인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음. 그냥 그 거품을 맞이하면 또 되게 위험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떤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죠. 유프로님,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리 인상이 실제로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네.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제 FRB는 올해에 3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쌓아두었던 금융자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나의 중앙은행이 리드를 하면 다른 데도 동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의 축소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 중앙은행도 10년 만에 금리를 처음 제로에서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유프로님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네. 예, 우리가 양적 완화를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아마 마더님도 잘 아실 텐데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돈을 푸는 거죠. 네. 보통 이제 국채라든가 또 네. 부동산채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돈을 시중에 푼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동안 계속 해왔고요, 선진국들이. 거꾸로 이제 자산을 매각한다는 건 이제 국채 사왔던 국채 같은 거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팔면 네. 돈이 오히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정부 국고 쪽으로 예, 중앙은행으로 그렇죠. 예. 예.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양적 완화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편다. 그러면 자산을 매각한다는 거는 양적 축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양적 축소란 말은 쓰진 않지만 그냥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면 해소라고 되는 쓰고요. 거예요. 하는 걸 네. 해소라고 쓰고요. 해소요? 네. 축소라고 할 때는 사들이는 양을 줄인다. 그건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해소. 양적 해소가 아니고요. 예, 양적 완화의 해소.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으로부터 자산, 뭐 국채나 회사채, 네. 주택담보채권 이런 걸 이제 사들이면 돈이 시중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네. 중앙은행이 시중에다 자산을 팔면 매각하면 돈이 시중에서 중앙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덜 돌게 되겠죠. 네네. 이런 건 이제 양적 완화 해소라고 얘기했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하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인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예를 들면 뭐 1억 달러를 풀었다면 네네. 뭐 3천 달러만 푼다든가 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줄인다고 해서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결국 중앙은행이 계속 사들이기는 하는데 사들이는 자산 규모를 줄인다. 이게 양적 네네. 완화의 축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산을 매각한다면 돈을 시중에서 걷어들이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러면 돈 구경하기 어려워지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면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과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같은 네, 얘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네, 같은 방향이죠. 네네. 그러면 자산 매각이라고 하면 금융적으로 긴축 정책을 한다. 네, 이런 바로 의미로 긴축 정책이 예, 다가오고 예, 있다. 그런 예, 얘기입니다. 정리를 예. 잘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을 정책 당국이 편다고 했을 때 네.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지난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재반 문제가 해소되고 경제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걸 전제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자산 매각을 하더라도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피게 되는데 실제 구조적인 측면이나 조금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금융시장의 동향을 보면 통화 긴축을 실시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실행에 옮긴다고 한다면은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네. 이와 동시에 지금 현재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세계 금융 시장에 거품이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금리를 인상하면 그리고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걷어들이면 이 네네. 거품이 갑자기 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이면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천천히 걷어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 걷어들이지 그렇게 않고.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리는 반드시 올릴 것이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 거품이 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지금의 전망보다는 금리를 그렇게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속도를 높인다면은 금융 거품이 꺼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은 네네.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시점에서 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2008년도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주요국 정부들이 선진국 정부들이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보통 부실 금융기관을 구제했죠. 네.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해지니까 이제 재정을 팍팍 투입한 거죠. 뭐 좀 쉽게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은행이 부실해져서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찾으러 온다 그러면 은행이 돈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걷어들여야 될 돈이 못 걷어들이게 됐으니까 네네. 부실 채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은행의 고관을 채워준 거죠. 그럼 이제 은행이 그 고관에 있는 돈을 갖고 뭐 예금을 모아도
돈을 줄 수 있고 네네. 예. 어쨌든 간에 개인이 은행에 예금한 상태라는 것 자체가 은행이 개인에게 빚을 진 상태잖아요. 네네. 예. 거꾸로 네. 예. 대출을 해준 상태가 아니고 근데 그 빚을 은행이 못 갚을 상태가 되니까 이제 정부가 재정 투입을 했다. 뭐 네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재정 투입이 된 이후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네. 시장의 부실채권을 떠안은 거죠. 걷어들이지 없는 채권이라도 네. 그래서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중앙은행이 현금을 주고 다 떠안은 거죠. 이 현금은 재정 투입으로 일단 국간에 채워놓은 거고요.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미국의 경우 한 10조 달러 정도 되고요. 유럽, 일본, 영국까지 합치면 20조 달러에 달합니다. 말이 엄청나다. 20조 달러지 이게 이경입니다. 이경 우리나라 돈으로. 이경. 이경이 넘습니다. 미국의 한 해 GDP에 맞먹죠. 네. 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말 강력한 조치, 네. 정말 긴급 조치를 해서 금융기관과 기업이 연쇄적 파산을 하고 네. 그런 걸 막은 거죠. 음. 또 투자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확 풀었기 때문에 네. 금융 및 자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가격 상승이 초래된 거죠. 다시 말하면 거품이 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위기는 벗어났는데 거품이 너무 커졌으니까 네. 이 문제가 결국 언젠가는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정도는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곳에서도 알지 않을까요? 네, 알겠죠. 예, 알고 있죠. 근데 왜 거품을 만들었을까요? 일단 거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급한 불을 끌려고 했는데 불을 끌려고 뿌렸던 물이 예. 넘쳐서 예. 다른 데까지 이렇게 젖어 들어간 거죠. 발포성 물을 뿌리려고 거품이 많이 생겼나 보요. 네. 중앙은행들은 공개적으로는 시장 붕괴 위험이나 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을 뭐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옐렌이죠. 옐렌도 그렇게 말했었는데요. 위기가 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했긴 했습니다만은 예외적인 통화 완화가 금융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깨닫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점진적이나마 올리겠다는 이유를 이제 형식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서 찾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2% 내에서 안정되어 있거든요. 사실 중앙은행들이 점진적이지만 통화긴축을 단행하려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지나친 과열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듭니다. 급한 불을 끄다 보니까 거품이 너무 많이 형성되어서 네. 그것을 이제 누구르뜨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해소를 시도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거품이 정말 천천히 빠지는가?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급격히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통화 긴축이 경제 거품을 어떤 식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화 긴축이 경제 거품을 붕괴시키는 경로는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거든요. 통화 긴축, 금리를 인상시키면 돈이 이제 마른다라는 거죠. 신용 경색을 이제 불러오게 되고 신용 경색이라는 말도 쓰네요. 네. 내 경색이 아니고 신용 네, 경색. 뭐 많이 쓰죠. 경제학에서 많이 씁니다.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게 되면은 금융 시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 하나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지난번 위기 때는 미국의 주택 가격의 급락 때문에 부실 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금융 위기로 이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금융 규제를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지만 그게 빠진다고 해서 지난번 같은 위기를 초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위기는 언제나 약간 다른 양상으로 네네.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일은 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근데 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이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취약한 네네. 부분으로는 이게 미국 경제 이야기인데 미국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 위기 촉발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요? 이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오. 거의 파산 상태에 있거든요.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요. 지금 가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대학은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학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 위기거든요. 하기사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네. 저 아는 분이 지금 30살 가까이 됐거든요. 음. 대학 학자금을 지금도 갚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 일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뭐 4만 달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등록금. 그리고 또 너무하다. 네. 자동차 할부 시장도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예. 요즘은 이제 차를 사지 않고 리스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네네. 빌린다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미국이 또 거네요. 자동차 없으면 살기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자동차도 우리가 유명할 수가 생각하지 있습니다. 못한 다른 취약한 부분을 찾고 있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은 축대 분야에서는 고위험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자제해 왔어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험 소비자에게 여전히 대출을 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취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리스트에 오르는 거죠. 지금 우리 미국 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을 얘기하고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 해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올해도 계속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 자신에게 또 다른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떤 문제가 이게 있을까요? 좀 따져보면 말이죠. 네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네. 돈을 시중에서 이제 걷어들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와 비교된 개발도상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그래서 개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뭐 1대 1200 하다가 1대 150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당연히 대미국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겠죠. 그렇겠죠. 네.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네. 또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네. 이걸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더 적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러니까 해외 수익도 잠시게 되게 돼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또 다른 내관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35% 하던 거를 한 21%로. 네, 확정이 됐죠. 예. 네.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한다고 하던데. 네. 한국 경제신문 난리 났죠. 그래서 예.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고 지금 뭐 역전 현상을 해서 난리 예, 났습니다. 예. 지금. 요즘 뭐 아, 연일 참. 그렇습니다. 예, 연일 네. 나오죠. 예. 예, 예. 임금 문제도 네. 이제 뭐 최저임금 매일 최저임금 나오죠. 매주 요즘 예. 매번 나오고 있지 중소기업 않습니까? 망한다 이러면서 예, 난리죠. 예. 근데 지금 맨날 아유, 특집입니다. 참. 뭐 요새 지금. 달러가 강세가 이제 된다 하더라도 네. 법인세를 인하하면은 음. 경쟁력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아무래도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네. 그런데 세금을 인하해버리면 네. 세수가 감소해서 음흠. 미국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무래도 네네. 그렇겠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소득세도 또 줄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은 좀 상당히 난감한 사정에 있는 거죠. 네. 참. 그러니까 정부 운영이 어렵더라도 음. 기업은 살려주겠다 이런 정신인가? 아니 그렇게 해야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 생각들을 하겠죠. 아이고 참. 그래서 제 생각을 간략히 정리하면은 네. 그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했던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열돼 있는 상태에서 네. 금리를 다시 높이고 양적 완화를 해소하는 것도 전례 없는 실험이라는 거죠. 아직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례 없는 걸 했으니까 네네. 전례 없는 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전례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구나. 오늘 이렇다 78에는 또 다른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요인, 미국의 금리 인상 시도와 양적 완화 해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뤄보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